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19강 제16장 조류의 2차 성징. 조류의 2차 성징 결론입니다. 이제 연령에 따라 발현되는 성도태 관련 형질의 유전을 살펴봅니다. 새끼의 색깔이 성체와 다르고 그것이 특별한 기능이 없을 때 그 색깔은 배의 구조처럼 성체의 형질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 개체가 서로 닮고 또 성체를 닮았다는 사실은 과거에 그런 상태가 유용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린 사자와 퓨마에게 희미한 줄무늬나 줄지은 점무늬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자와 퓨마의 조상이 줄무늬가 있는 동물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건 성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색깔의 변화를 겪었지만 새끼의 색깔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유지되었으며 이것은 해당 연령에서 유전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자란 인도의 뻐꾸기 종은 큰 색깔의 차이를 보이지만 어린 새끼들은 서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많은 종이 보이는 본래의 유사성은 그들의 성숙되지 않은 깃에서 잘 나타납니다. 모든 생명체의 유사성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미성숙한 깃털이 이전 조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제 우리는 암수 또는 어느 한쪽의 새끼와 성체 깃털 간의 차이점과 유사성으로 분리되는 몇몇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컷 성체가 암컷 성체보다 아름답거나 눈에 잘 띄는 색깔을 갖는 경우 암수 어린 새끼의 초기 깃은 암컷 성체와 유사하다. 이 부류의 암컷과 수컷 새끼는 성체 암컷을 닮은 반면 성체 수컷은 성체 암컷과 다르며 서로 간의 점진적 변화를 보입니다. 이 규칙의 효력은 암컷과 수컷 그리고 어린 새끼들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그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끼와 암컷이 유사하고 이 둘이 수컷과 다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결론은 수컷만 변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몇몇 대표적인 종의 성체 수컷은 어느 정도 변화를 겪었고 구별이 가능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수집한 성체 암컷과 어린 새끼들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변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을 대표하는 종들은 어느 정도 다른 환경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면서도 암컷과 어린 개체들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보면 수컷의 깃만이 변화하는 것은 환경의 작용만으로 보기 힘듭니다. 이때 수컷에 대한 암컷의 취향과 같이 변하기 쉬운 요소에 의존하는 성도태는 새로운 색깔이나 기타의 차이를 갖도록 작용하고 그 변화는 축적될 것입니다. 근연종이지만 구별이 가능한 암컷들은 성도태를 통하여 수컷이 획득한 형질이 과거나 최근에 암컷에게 다르게 전해짐으로써 그들의 깃이 다르게 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물긴 하지만 암컷 성체가 수컷 성체보다 눈에 잘 띌 때 암수 어린 새끼의 첫 번째 깃은 수컷 성체와 유사하다. 이 부류는 앞의 경우와 정반대 상황이며 암컷이 수컷보다 화려하거나 눈에 잘 띕니다. 이런 사례는 비교적 희귀한 편입니다. 수컷의 밝지 못한 색깔과 수컷이 암컷을 대신해서 알을 품는 임무를 담당하는 묘한 관계에 대하여 처음으로 관심을 끌었던 월리스는 둥지를 지키는 동안 보호 목적으로 칙칙한 색깔을 획득했다는 증거로 이 점을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서식하는 세가락 메추라기 수컷은 머리와 목 부분이 검고 깃털의 전체 색조가 암컷보다 엷고 선명하지 못합니다. 암컷이 더 시끄럽고 후전적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투개처럼 수컷이 아닌 암컷을 키웁니다. 영국의 새 사냥꾼들이 수컷을 잡기 위하여 덧 가까이에 수컷을 묶어두고 그것들의 경쟁심을 자극하여 수컷을 잡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는
세가락 메추라기 암컷을 같은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묶어서 내놓으면 암컷은 곧 가랑가랑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 소리는 멀리서도 들립니다. 이것이 들리는 곳에 있던 암컷은 그 지점으로 날아와 갇힌 새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루에 12마리에서 20마리까지 잡을 수 있었는데 모두 번식기를 맞은 암컷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암컷은 알을 낳은 후 자기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떠나고 수컷이 남아서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수컷은 알을 부화시키는 모든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어미에게서 어린 새끼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암컷은 잔인하며 다투기 좋아하고 시끄럽지만 수컷은 상냥하고 착합니다. 월리스는 수컷이 알을 품는 시기에 보호를 위하여 덜 눈에 띄는 색깔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가락 메추라기 암컷의 엄청난 호전성과 큰 덩치, 힘은 수컷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하고자 경쟁자들 몰아내려는 암컷들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견해를 따른다면 모든 것은 명확해집니다. 수컷은 화려한 색깔, 여러 가지 장식 또는 훌륭한 노래를 가지고 다가오는 암컷에게 매력을 느끼고 자극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태가 작용하고 그것은 끊임없이 암컷의 매력에 추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컷과 어린 새끼는 전혀 변화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약간만 변화할 것입니다. 다른 4개의 부류에 대한 디테일은 여기서 생략합니다. 보호와 관련된 깃의 색깔에 대하여 월리스는 암컷 조류에게만 나타나는 침침한 색깔은 대부분 보호 목적으로 획득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빼미가 깃털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비행 소리가 들키지 않는 것처럼 많은 조류의 암수가 적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또 어떤 경우에는 발각되지 않고 먹이에 접근하기 위하여 칙칙한 색깔로 변화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잎으로 덮인 나무에서 앵무새를 구별해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앵무새가 거의 보호받을 수 없는 진홍색, 푸른색, 오렌지색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무에서 살아가는 조류의 경우 눈에 잘 띄는 색깔은 성도태를 통하여 획득되었지만 녹색은 보호라는 추가적 이점이 있으므로 더 쉽게 획득되었을 것입니다. 땅바닥에서 사는 조류가 주위의 표면을 닮도록 색깔을 띈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인정합니다. 트리스탐은 사하라 사막의 동물에 대하여 모든 동물은 탐황색 또는 모래 색깔로 보호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보호작용이 분명한 색의 깃을 갖는 15속 26종이 살고 있다. 머리와 등은 암수 모두 모래 색깔이다. 이들 10개종 암수의 위쪽 면은 보호 목적으로 자연도태의 작용을 받아 유사하게 변이한 반면 수컷 몸의 아래쪽은 성도태를 통하여 장식 목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한 것이다. 조류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포유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